첫 책을 내고서도 스스로 나는 작가입니다 말하기가 왠지 쑥스럽고 부끄러웠다. 시간이 지나 책을 3권 정도 내면 그때는 비로소 나는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그 3번째 책을 내게 되었다. 새로운 책을 내는 지금도 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하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그저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2번째와 3번째 책은 비교적 수월하게 냈지만 작가 지망생으로서 첫 책을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 책에는 작가 지망생이던 한 사람의 데뷔 과정과 그 전후의 이야기를 실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보면요, 요새 사람들, 최근의 세대들은 정말로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한 어떤 인류 평화, 세계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여러분들과 만나볼까 합니다. 수없이 많은 투고를 하고 퇴짜를 맞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한 명의 작가가 되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이경 작가의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이 책의 작가 이경 작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난생 처음 내 책의 작가 이경입니다. 문장을 읽어나가게 되면 그 평이한 구성처럼 느껴집니다만 거기 이제 순간순간 이제 멈추게 만드는 어떤 유머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인사이트들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읽혀서 글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신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 작가님의 그 이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래퍼였다는 점입니다. 아, 네네. 말하자면 이제 언어를 마치 글쓰기 하듯이 그 구사하잖아요. 뭐 라임도 맞춰야 되고 리듬감도 맞춰야 되고 어떤 문장이 짧은데 어떤 문장만 길어지면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균형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랩을 하시다가 이제 작가가 되신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저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랩을 했던 경험이 실제로 글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한 번 좀 흥미로워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랩은 어릴 때 한 중고등학생 때 그때 이제 한참 국내 뭐 힙합 음악이 알려지고 하면서 그때는 어떤 뭐 리스너와 창작자의 경계가 굉장히 좀 얕았었다. 그래서 리스너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가사를 써보고 랩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고요. 네. 네. 그래서 한 20대 중반까지는 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재능이 부족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그때는 그 랩 가사라고 하면 이제 운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운문을 쓰던 버릇이 지금의 그 산문을 쓸 때 어느 정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장에서 라임을 맞춘다든지 뭐 운율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글의 리듬감을 형성하는데 그 운문을 썼던 그 과정들이 기억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적잖아요. 적어서 그걸 입으로 이제 우물우물 해보면서 그 리듬을 어떻게 찾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중고등학교 때 트레이닝이 이제 글을 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다. 네, 저는 그 이제 키보드로 글을 쓸 때 그 많은 글 쓰시는 작가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흥얼흥얼 거려 보면서 이제 글을 쓰거든요. 네. 그러다 흥얼흥얼 거리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뭐 어떻게 해서는 좀 리듬감 있는 글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래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다 뭔가 이야기를, 노래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작가라는 사람도 역시 세상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던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은 안 쓰고 왜 비평을 하는 세계로 뛰어들었냐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세상에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 시빈 좀 걸고 싶어서 이제 비평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아티스트나 작가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세상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 책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처럼 하고 계십니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세상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세상에다 해보고 싶으셔서 작가가 되셨어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작년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시면서 그 마틴 스콜세지 인용을 했죠. 네, 인용을 하셨죠.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창의적인 이야기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트렌드를 쫓는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그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거를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 나갈 수 있다면은 그때는 그게 뭐 작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제가 뭐 출판사에 투고하고 뭐 반려매를 받으면서도 뭐 꿈을 잃지 않고 책을 출간했던 과정은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뭐 출판업계 분들이 봐주셨을 때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계속 제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쓴다면은 좀 뭐 독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머에 관한 어떤 동호회 활동도 하셨다는 일화가 네,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뭐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살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손으로 이제 글씨를 써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끔찍한 악필입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는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한 고등학생 때 이제 PC 통신이 발달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키보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끔찍한 악필도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뭐 그때부터 이제 글을 좀 써왔던 것 같고요. 그때 활동했던 동호회 중에 하나가 그 유머글 동호회가 있었고요. 유머글 동호회. 네네.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유머글들이 많이 있었죠. 엽기적인 그녀 같은 글. 네. 그런 글들이 이제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좀 쟁쟁한 유머 작가들이 많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분명 뭐 그런 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쓰는 글에서 어떤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절의 글쓰기의 감각을 아직 좀 잊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고단한 어떤 여정이잖아요. 네. 그 고단한 여정을 조금 가볍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위트가 바로 그 시기로부터 또 작가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게 이런 챕터가 있어요. 내 필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익명으로 여러 게시판 혹은 SNS에 글을 올려본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곰곰이 쳐다보다 보면 아직은 좀 더 쓸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글을 쓰는 작가로서 계속 내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일화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그 웃음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로맨가리의 그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자신이 쓴 책이 과연 나의 이름값 때문인지 혹은 나의 글 때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무명의 작가로서 이제 글을 쓰고 그 글이 히트를 할 때 뭐 기자들이 찾아와서 요새 새로 나온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에게 작가님이 영향받으신 것 같다고 글이 점점 그 젊은 작가처럼 변해가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꼼꼼하게 그 댓글들 보십니까? 네. 그 글쓰기 관련해서 그 강원국 선생님이 많이 유명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심종자다. 관심종자다. 네, 그래서 저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 대부분의 이제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에고 서치를 많이 하시고 뭐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글을 쓰면서 항상 투고로만 이제 출판을 하다 보니까 제 글이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읽힐지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럴 때면은 이제 말씀하신 익명의 게시판에 가서 뭐 아무 글이나 툭툭 한번 던져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아, 내 글이 뭐 지금 나쁘지 않구나. 그런 안도감을 가지기도 하고 혹시라도 뭐 악플이 달리면 네. 그때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뭐 근데 그런 어떤 관심 종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악플이 가장 인상적이셨고 어떤 글이 가장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 글쎄요. 이 책을 내고 나서 뭐 투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투고할 때도 뭐 출판사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아예 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때가 좀 섭섭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고 나서 그 신간이 나오면은 몇몇 언론사에서 이제 신간 기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경 작가의 뭐 두 번째 책이 나왔다 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댓글이 뭐 99.9% 자비 출판 뭐 이런 댓글이 나오면은 아니 뭐 책도 안 읽어보시고 어떻게 자비 출판으로 매도할 수 있는가? 아니 자비 출판이 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독립 출판도 네.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도 글 쓰는 사람은 어떤 자비 출판보다는 기획 출판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마케팅 때문이겠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래도 좀 책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99% 자비 출판이. 그래도 댓글이 유머는 좀 있네요. 네, 좀 책을 좀 보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집자는 구원의 천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글쎄요, 그 편집자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원고가 다 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갑인데 아시죠? 네네. 네. 계약을 하는 순간 출판사가 갑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전화를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SNS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페북에다 글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 이제 편집자분이 밑에다가 이제 댓글을 답니다. 저희 원고를 쓰셔야죠. 여기 있다. 이걸 하고 계시면 안 되죠. 하는 댓글이 달리는 순간 이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제 구원의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요. 그 편집자분들은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분명 작가가 아닌 작가 지망생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제 글을 채택을 해주고 같이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어떤 한 작가 지망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실제로 그 출간 과정까지 좀 지난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좀 제가 많이 좀 지쳐 있고 좀 시무룩해져 있을 때 편집자분들이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좀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분명히 편집자라는 사람들은 작가를 좀 구원해주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권의 책을 낸 작가 입장에서 아직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네, 제가 좀 운이 좋았는지 지금까지 제 세 권의 책을 만들어 주신 분이 두 분이거든요. 네. 그 두 분의 편집자분 모두 저한테는 참 감사한 분들이고 뭐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저는 좀 많이 배우면서 같이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분 다 저한테는 구원의 천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오셨습니까? 네, 오늘 같이 오셨고요. 네. 제가 편집자님을 그 미팅할 때 딱 한 번 뵀었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뵌 거고. 그렇군요. 네, 한 10개월 만에 이제 뵌 건데 너무 좀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하실 때 저도 잠깐 명함 좀 주고 왔어요. 네. 구원의 천사를 한번 만나보는 게 저도 없고. 네,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뷔작은 소설로 내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에세이로 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써둔 원고 중에 아직 책이 되지 못한 원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음악 에세이거든요. 음악 에세이. 네네.
뭐 김태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팝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음악 에세이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작가 출간을 하기 전에 그 음악 앱진에서도 활동을 좀 꾸준히 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좀 음악과 관련된 글을 좀 더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게 뭐 에세이가 되든 뭐 어떤 식으로 되든 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 관련된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음악 글에 대한 어떤 매력이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과거에 저 글 공부 시켜주신 선생님이 한동안 글을 쓰려면 음악 듣지 말게라고 하셔서 왜요? 라고 했더니 감상적으로 자꾸 표현해. 글이 좀 냉철한 글을 쓰려면 한동안 음악을 좀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고개를 좀 끄덕였던 적이 있는데 또 음악 글은 또 음악 글만의 또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음악 소개해주는 일을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해서 음악은 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게 좀 음악이 가진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곡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누군가 제 글을 읽고 그 음악을 찾아 듣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가치도 있고 보람찬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작가님은 그것을 이제 글을 통해서 내가 그 좋은 음악을 소개하고 그걸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게 만든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1년 동안 뭐 200개가 넘는 출판사에 투고를 했지만 결국은 책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라는 생각도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고를 하고 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의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그 열정의 바닥에 분명히 처음으로 존재했던 무엇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글을 쓴다는 행위는 저한테 좀 어떤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움, 흑역사를 이겨내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제가 쓰는 글의 대부분이 뭐 제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쓰는 글이다 보니까 근데 투고하는 과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반려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거든요. 좀 심한 생각이 들 때는 이게 사는 건가? 뭐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투고를 해서 그 출판사와 편집자분을 만나는 게 그 유일한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계속되는 거절의 어떤 이 좌절감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승낙받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투고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점점 더 쌓이게 되죠. 근데 또 그거를 한꺼번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투고가 성공되는 것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게 뭐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되는 글쓰기의 동력이다. 하긴 뭐 생각해보면 뭐 유명한 일합니다만 비틀즈도 음반사에서 거절당했잖아요. 네네. 이런 음악은 성공 못해 라고 해서 이제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 데카레이블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번의 거절 끝에 책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글쓰기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열정 같은 것들이 와닿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경 작가님의 난생 처음 책을 냈을 때를 기억하며 냈던 난생 처음 시리즈에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작가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책을 낸 작가의 입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곰곰이 곱씹어보면 마치 해밍웨이의 이야기라고 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 쓰기 싫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진행자도 한 번쯤 이 책을 다시 정독하면서 글에 대한 열정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네 번째 책 나올 때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